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주차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극갈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희곡에 대해서 희곡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희곡에서 나타나는 어떤 극갈래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를 올려드렸죠. 바로 요 학습활동 아니면 과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올려드렸고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 문제들을 같이 풀고 이게 답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풀어보고 116쪽부터 이제 학습활동인데요. 학습활동을 통해서 극갈래의 특징 그리고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극갈래와 다른 갈래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과제방에 푼 거 올렸었죠. 그 문제지 2개 준비해 주시고 혹시 좀 덜 푸셨다 하신 분들은 다시 풀고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홉켤레 구두로 나온 산에 관련 문제부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서사갈래에서는 주로 땡땡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했어요. 자, 서사갈래에서는 뭘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렇죠. 바로 갈등이죠. 인물 간의 어떤 갈등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바로 서사갈래에서의 어떤 주된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은 갈등이겠죠. 그 다음에 이때 작가가 내세운 땡땡땡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자, 독자에게 전달하는 존재를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서술자라고 했죠. 서술자. 자, 그래서 우리 아홉결 고등어하면 사내 같은 경우도 이 서술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선생이었죠. 오선생. 이러한 오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목소리의 어떤 주인, 그거를 서술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소설에서는, 자, 소설의 3요소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소설에서는 이 세 개죠. 세 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물, 사건, 배경의 소설의 구성 요소와 소설 방식, 문체 등의 표현방법을 활용해서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나의 입장에서 오선생이죠. 오선생 입장에서 권씨와 관련된 경험을 서술했어요. 자, 권씨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의 주인공인 권씨를 오선생이 옆에서 뭔가 관찰을 하는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이처럼 오선생 입장에서 권씨와 관련된 경험을 서술한 땡땡땡땡땡땡 시점. 답이 뭘까요? 그것도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보면 나는 아내의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권씨를 비난하고 있다. 자, 비난하고 있지는 않죠. 반대로 어때요? 권씨를 약간 불쌍해하고 어떤 연민의 감정을 되려 느끼는 오선생의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비난하고 있다는 맞지 않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증금 때문에 사색이 완연한 권씨 아내를 방치하는 의사의 모습에서 사람 목숨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물질만능주의적 세태를 엿볼 수 있다. 그렇죠. 아내가 지금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지금 태아가 그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수술을 시켜주고 돈을 받으면 될 텐데 굳이 의사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을 시켜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물질만능주의적인 세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돈이 먼저인 거죠, 이 의사는. 자, 그 다음에 6번.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설득하고 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강도가 집에 들어오면 당황하고 놀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빌린다거나 또는 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할 텐데 나는 어때요? 오선생은 반대로 강도가 누구임을 알았어요? 권씨임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설득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강도가 권씨임을 알고 오히려 어때요? 그렇죠. 오히려 좀 회유하려고 하고 이런 일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권씨가 복면을 하고 강도짓하러 나의 집에 들어간 것은 돈을 빌려주지 않은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다. 복수하기보다는 어때요? 단지 자신의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그 집으로 쳐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맞지 않다. 네, 8번. 권씨가 남기고 떠난 9켤레의 구두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은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 자, 이 소설에서 구두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권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는데, 권씨가 구두를 어때요? 평소에는 소중히 하다가 이렇게 사라질 때는 한 컬레 구두만 신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뭘 뜻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권씨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많이 상처를 입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자, 그 다음에 결혼을 보시면, 자, 이 단원의 결혼과 같은 극갈래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과 땡땡 두 글자네요. 또 뭐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서사갈래와 비슷하죠. 갈등을 형성하는 문학갈래다. 단지 그 갈등 상황을 서사갈래는 글로써 표현을 한 것이고, 이런 극갈래는 앞에 무대에서 그 배우들이 그 갈등 상황을 연기한다는 데 차이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희곡은 첫머리에서 기본 내용을 설명하는 해설, 등장인물의 말에 해당하는 대사,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무대 상황을 지시하는, 자, 뭐 무슨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펼쳐지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 뭐겠어요? 뭐라 했습니까? 지시문이라고 했죠. 지시문. 자, 그 다음에 3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사랑과 뭐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다. 뭐겠어요? 소유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옷, 하다못해 우리의 어떤 생명, 목숨, 사랑, 이런 것도 다 뭐다? 이 세상에게서부터 빌린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희곡에서 대사는 대화, 땡땡, 독백. 자, 여기서 빠진 거 뭡니까? 그렇죠. 방백이요. 방백이 뭐였어요? 어떤 주인공이, 다른 등장인물은 이 방백을 듣지 못하고, 그, 관중들과 등장인물이 나가 대화를 하는 거. 이게 방백이라고 했습니다. 방백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 했어요? 그렇죠. 관객을 극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적으로 그게 참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본다고 했었죠. 방백. 그래서 다른 등장인물에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린다는 걸로 설정하는 방백이 있었다. 자, 그 다음 5번. 땡땡은 여자에게 남자의 본 모습을 알게 해주고 소유물에 대한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누구겠어요? 그렇죠. 계속 남자에게서부터 물건을 뺏어가는 하인이죠. 하인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여자의 어렸을 때 별명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덤이었죠. 덤. 이는 우리가 소유한 것은 없으면 모든 것은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자, 다음 4번. 극갈래는 관객에게 직접 사건을 보여주므로 서사갈래보다 형장성이 강하다. 그렇죠. 서사갈래는 아무래도 글을 우리가 읽고 그 글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극갈래보다는 좀 더 형장성이 덜하겠죠. 반대로 서사갈래보다 극갈래는 앞에서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하기 때문에 더 생생하고 생동감 있고 현장성이 강하다는 특징이겠죠.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5번. 이 작품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극을 진행한다. 이제 이 결혼이라는 이 작품은 배경이 어디입니까? 남자의 집이죠. 남자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어때요? 넥타이나 뭐 이런 것도 막 관객에서부터 막 빌려가지고 소품으로 사용하고 이런 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무대 장치는 필요하지 않은 극입니다. 이 작품은. 자, 그 다음에 6번. 하인은 아무런 대사 없이 시간을 알리고 남자가 빌린 물건을 해소하고 있다. 그대로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 남자는 물질을 잃어가면서 점점 여자의 사랑도 잃어간다. 반대죠. 남자가 물건을 점점 뺏기는 그 과정에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사랑이란 것도 이 세상으로부터 빌린 거기 때문에
그 빌린 사랑인 만큼 소중히 대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여자에게 하죠. 그러면서 여자가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남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자의 사랑은 점점 커지는 거죠. 남자가 물질을 잃어가면 갈수록. 그래서 X다. 자, 8번. 이 작품은 인간의 삶에서 소유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빌리다라는 어휘를 반복해서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와 맞죠. 그래서 막 5고. 자, 그 다음에 9번. 여자의 어머니는 결혼에 있어서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자, 어머니가 이 여자가 그 남자와 선을 보러 갔다 이제 출발할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돈이 많은 남자면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의 어머니는 약간 아우펠레 구두로 남은 사내의 의사처럼 약간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10번. 남자는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중히 여겨야 함을 깨닫고 여자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1번. 남자는 시간이 되자 빌렸던 물건들 되돌려 주지만 반면에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을 얻게 된다. 자, 모든 집이고 뭐고 넥타이고 뭐고 다 뺏겼지만 결국에는 여자와의 사랑을 얻고 결혼을 하러 나가는 결말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올려줬던 이 문제들까지 같이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자, 116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자, 혹시 여기 학습활동 문제 안 푸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학습활동을 한번 풀어보시고 이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활동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1번부터 볼게요. 사건 전개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행동과 심리를 정리해보자.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맞선을 보기로 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보시면 남자는 여러 물건을 빌려서 부자 행세를 하며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좀 중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부자라고 생각하고 뭘 가졌어요? 그렇죠. 호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호감을 가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말도 여기다 쓰면 좋겠죠. 부자면 결혼하고, 부자면 붙잡고, 아니면은 거절을 해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인물로 처음에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인이 남자가 빌린 물건을 차례로 되가져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고 빌린 물건을 빼앗기면서도 행복해했나요? 네. 행복해함이라고 써져 있는데, 우선은 이제 여자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죠? 남자가 물건을 빼앗기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왜 바보같이 저기 물건을 다 빼앗기지? 라고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 내용 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인이 남자에게 주인의 경고장을 전합니다. 이제 나가라 라는 경고장을 주죠. 그때 남자는 이제 거의 이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다 뭐다? 빌린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설득을 하죠. 나는 가진 건 없는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지만 사랑이란 것도 결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빌린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럼 빌린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사랑을 좀 소중히 여기겠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자를 설득하죠. 그랬더니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은 남자가 빈털털이란 걸 알게 되죠. 빈털털이란 걸 알게 되지만 남자의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진실한 남자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자, 또 종이 쳤네요. 자, 그다음 2번. 이 희곡에서 마지막 부분에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를 추측해보고 여자의 선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자가 청혼을 수락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죠. 여자가 청혼을 수락한 이유는 이제 남자가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란 것도 다 빌린 거고 빌린 사랑인 만큼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말에, 그럼 남자의 소유에 대한 남자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남자가 부자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진정한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수락을 한 거겠죠. 그런 여자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건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선생님 생각에는 뭐 내면적인 어떤 가치를 더 선택을 한 거겠죠. 여자가 외적인 어떤 조건 뭐 돈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본 것보다도 남자의 어떤 내면적 가치를 더 우선시 해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 않았을까. 물론 뭐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요. 목표 1번입니다. 자, 표표해 주시고 소설과 희곡의 관례적 특성이 무엇일까? 소설과 희곡의 관례적 특성. 소설과 희곡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교과서에 써져 있죠. 자, 첫 번째로 소설 같은 경우는 뭐가 존재합니까? 그렇죠. 서술자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으로 서술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배운 희곡은 어떻습니까? 희곡은 서술자는 따로 없었어요. 서술자는 따로 없고 단지 뭘로 이야기를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등장인물의 어떤 대화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서술자는 없다. 서술자는 없었고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첫 번째 차이점이죠. 두 번째, 자, 읽어보시면 서사갈래,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해설하거나 묘사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 심리 등을 묘사한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자신의 본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특징이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자, 근데 반면에 희곡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화와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직접 배우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우리가 느끼는 거죠. 짐작해보는 거죠. 아, 저 인물의 심리는 이럴 것이다. 아, 저렇게 이야기를 하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걸 우리가 그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면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들의 어떤 심리나 성격을 보여준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과거 시제. 주로 서사갈래, 소설 같은 경우는 뭐뭐 하였다, 뭐뭐 했다,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에 사용합니다. 주로 과거 시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문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과거 시대 선어말어미란 거 관계인데 이제 문법 시간에 할 텐데 대표적으로 at이 있죠. 밥을 먹는다 하면 현재 먹는 건데
밥을 먹었다. 어을 쓰면 어때요? 과거의 밥을 먹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을 주로 합니다. 반면에 희곡은 지금 현재 등장인물들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하는 거죠. 현재 시제로 사건을 표현한다. 이 세 가지 차이점,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학습 활동은 이 목표 1번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음 강의에는 이제 반통의 물이라는 교술갈래 작품의 수필이죠. 수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